자, 이번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정의에 있는 것처럼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조직적 연결망. 그래서 이 조직적 링키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다양하게 쓰고 있죠.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여기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이런 연결망을 우리가 전달 체계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좀 더 직설적으로 여기 좀 좁은 의미를 본다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자인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고객 사이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해 일정한 필드에서 세팅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이러한 사회적 체계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합니다. 무슨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연결망을 말한다. 자, 이 그림은 보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나눠볼 수가 있는데 구조 기능적으로 어떤 업무에 주된 비중을 두느냐를 가지고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나눠볼 수가 있고 그 주체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으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둘 수 있다라고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시도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주로 어떤 업무에 주된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읍면동이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어떤 업무를 주된 사무로 하고 있느냐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여기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도 기획이나 지휘나 지원, 기획이나 지휘나 지원, 관리에 초점을 두면 행정체계라고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고 직접적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업무를 주된로 모르는 사람들은 집행체계라고 할 겁니다. 그 때문에 시도나 시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행정체계적 성격이 강한 거고 시군구를 지나서 읍면동을 지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현장 실천, 현장 전달의 업무이기 때문에 집행체계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운영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공공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 여기는 사적이라고 적었습니다만 공공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 전달 체계, 공적 전달 체계는 당연히 여기에는 중앙 정부라고 할 때는 국가와 지자체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공 전달 체계는 이 양자의 혼합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민간 전달체계, 사적 전달체계도 물론 이론적으로는 순수 민간 전달체계가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국가나 공공부문의 재정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순수 민간 전달체계도 있긴 하지만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공공과의 혼합 운영체계로 공공과 혼합 운영체계로 이렇게 이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서비스 네트워크라고 하지만 소위 대상을 가지고 한다면 아동복지 영역도 있고 노인복지 영역도 있고 이런 등등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서비스별 네트워크를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종류를 나누는 겁니다. 자, 여기는 좋고. 다음에 사회복지의 역할 분담을 보면 사회복지의 역할 분담. 자, 실제로 우리는 공공부문이 맞던 민간부문이 맞던 간에 공공부문을 빼놓고는 사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주된 역할, 주된 책임을 제할수 있는 역할은 누가 맡느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역할 분담한다. 자, 이거 배경지식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에 우리는 공공부문과 공공부문만이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공공부문만이 이끌어가던 것은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를 계기로 해서 공공부문만이 복지공급의 주체를 맡으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증명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부문만이 거의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래서 하물며 민간 부문마저도 그래서 복지의 민영화를 포함해서 복지 다원주의적 성향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 분담을 국가만 맡아서도 안 되고 민간 부문만 맡아서도 안 되고 이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 왜 역할 분담이 필요한가라는 것이 여기 왜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가. 그래서 제한된 자원에 비해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 연대성 강화와 사회 통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그러면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역할 분담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크라머와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역할 분담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유화 모형, 정부 주도 모형, 실용적 동반자 모형, 민간 주도 모형, 민영화 모형 이렇게 5개의 모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크라머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을 나눴을 적에 역할 부문에서 국유화 모형, 그리고 정부 주도 모형, 그리고 실용적 동반자 모형, 그리고 민간 강화 모형, 민영화 모형 이렇게 5개의 모형으로 크게 나눴더라.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뭐 제목만 가지고 역할 분담에서 누가 주된 역할을 맡고 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유화, 정부 주도, 동반적 실현자 모형, 그리고 민간 주도, 민영화 이렇게 해서 5개의 모형으로 나눈 이론이 있다. 크라머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이론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유형이 있었지요.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공공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 또 우리가 이제 교재 쓴 것처럼 공적 전달 체계와 사적 전달 체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공적 전달 체계로 온다면 넓은 의미로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다 포함한 것이고 좁은 의미로 본다면 국가라고 할 때는 중앙정부만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공공전달체계가 일어나면 공공전달체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때는 보편성이나 또 공평성, 또 국세를 가지고 조세를 가지고 운영이기 때문에 안정성, 또 지속성, 또 공평성을 뭐 평등 구현 이런 거에는 민간 부문보다는 공공 부문이 주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주체의 역할을 맡을 때 이런 부분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교재에도 이렇게 쭉 보면은 보도에 공공부문이 직접 관리 운영한 걸로써 주로 비교적 세금에 의해서 운영된다.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부문도 우리가 단일 공공부문이 아니라 중앙정부 부문과 지방자치단체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양자는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 자, 여기다가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어떻게 업무 분담을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현지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지성, 분권성. 그래서 이건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제도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제도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주민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걸 의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회는 시군구 의회까지만 있는 것이지 읍면동 단위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시, 군, 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이상 시도나 특별시, 광역시 또 그런가 하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 특례도시 이런 데는 광역자치단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국가가 맡을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맡을 것이냐, 지방자치단체도 광역자치단체가 맡을 것이냐, 기초자치단체가 맡을 것이냐라고 할 적에 접근성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한다 해서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의 욕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뭐냐면 접근성 우선이죠. 접근성 우선. 또 그런가 하면 현실성. 아무리 접근성이 높다 해도 재정 자립도가 약하다면 사회복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능 배분에서 현실에 맞추어서 능력에 맞추어서 기능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현실성. 그다음에 전문성, 또 종합성, 책임성. 특히 종합성 보면은 여기 계획뿐만 아니라 기획과 집행의 분업과 협력 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종합성이라고 합니다. 계획 플랜뿐만 아니라 집행,
이런 그 협력 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종합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앙 정부가 주체가 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될 것인가를 역할 분담을 할 때 기준은 가장 먼저 영순위는 분권성 또는 현지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실효 위반이 현실성이라고, 연 위에는 현지성, 그다음에 전문성, 또 종합성, 책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주체가 된다면, 공공부문 중에서도 중앙정부가 주체가 된다면, 아까 우리가 적었던 것처럼 보편성이나 공평성이나 평등성이나 안정성이나 지속성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을 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속성상 중앙정부가 받는다면 이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할 때, 또 그런가 하면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 달성에 위해서 필요할 때, 그렇죠? 지속성 안정적인 유지가 필요할 때, 이럴 때는 같은 공공부문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주체성을 맡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문제점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여기는 수급자가 지역주민, 수급자의 선택에 반영되기 어려움으로 이게 나와 있죠.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결국에 접근성이 또 그런가 하면 관료성의 부족으로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문제점은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사회복지 행정의 일반 행정 체계로 편입이라는 현실적 행정 관료들 간의 파워 게임에서 사회복지가 불리한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같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지방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주체가 된다면 뭐니 해도 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접근성이죠. 접근성. 그래서 이 접근성,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때 지방정부가 주체성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입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간 불평등의 야기로 사회통합이 저하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지역 간 불균형. 그래서 불평등 야기로 사회통합 저해와 또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설명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정치가들은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에서 바로 이런 우리를 당선시켜준다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걸 불평등이나 불균형이나 이런 것을 해소시켜주겠다라고 막 떠들어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주체가 된다면 하는 문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민간 부문이 주체가 된다면, 민간 부문이 사회복지 서비스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면, 여기 보면 개원과 역할 나와 있지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쭉 올라가면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의 독자적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쩔 수 없이 공공 차원의 활동에 비해서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비스 내용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정부의 정부의 보완적, 정부의 보조 역할을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조명에다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나와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라는 이런 단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전문가적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해주는 거예요. 또 그런 건 다른 것도 있지만 다양한 기금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특징. 왜냐하면 공공부문이 맡게 되면 누가 주체가 되느냐를 가지고 국세냐 지방세냐 이렇게 나누게 되지만 결국에 공공재원인 조세를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조세가 아니라 다양한 민간 재원을 통해서, 아니면 재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조달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유동적이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이 맡으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다 그러는데, 여기는 유동적이면서 덜 지속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 불안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지요.
또 상황 변화와 요구에 민감하다. 결국에 이것은 불안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 주체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있는가? 바로 여기가 중요시할 것이 바로 여기가 되겠어요. 민간 부문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주체적 역할을 맡는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게 말을 줄이다 보니까 정부 제공 서비스 비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정부 제공 서비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말을 줄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거칠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 부문이, 공공 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모아서 모아준 조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한 푼이라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 경제를 반영해서 가능한 한 단일 품목을 가지고 단위당 원가를 최대한 낮춰서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최대한 넓은 범위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공공부문이 맡으면 규모 경제 때문에 소비자 주권이나 자기 선택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민간 부문이었다면 선택의 기회가 확대가 되는 거. 선택의 기회가. 그러면서 공급자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공급자들의 공쟁 유발은 결국에 공급자나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한자를 써.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말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공공부문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주체가 되면 함부로 품목을, 어떠한 것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 부문이었다면 의무적으로, 자의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피드백이라는 이름으로 수정해 가면서 보다 나은, 보다 넉넉한 이런 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이나 보급이 가능하다. 민간의 참여 욕구를 유도할 수 있다. 또 정부에 대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비용의 절약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장점이 있어서 민간 주도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라는 것은 여기는 서비스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따라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그렇죠? 또 그러면 당연히 공공부문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민간 부문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수준은 공무원 수준보다는 떨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말을 좀 이렇게 직원의 수준이 높지 않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에 미흡하고 전문가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이다. 이런 문제가 민간 주도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대한 비판점이 되겠어요. 애들이 뭘 알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계속 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공적 전달 체계와 사적 전달 체계를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공적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가 맡던 지방자치단체가 맡던 안에 공적 전달 체계는 쭉 주로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에 의해서 유지된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보편적이고 공평성의 이념을 최대화할 수 있다. 다 우리가 직접 손으로 적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민간 주도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어쩔 수 없이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불안정하다. 단기적 개입에는 효율적이니 모르나 반대해서 보면 장기적 지속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되지요. 또 그러면 효과성, 효율성 이념은 구현되지만 그리고 역동적이고 신축적이지만 이와 같이 묶어져서 결국에 불안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원칙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는 우리가 페이지가 길게 넘어가니까 먼저 한 판에 정리를 해본 다음에 그리고 교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에는 구축의 원칙,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 행정이나 집행 측면의 원칙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봅니다. 먼저 구축의 원칙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구축의 원칙.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적에는 당연히 전문가적 관점에서 전문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이 당연히 영순위로 당연히 제시되어야 됩니다. 전문성의 원칙. 그 다음에 GGPP로 자음과 모음의 순서대로 의해서 암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절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다음에 포괄성의 원칙. 자, 이 네 개는 GGPP의 무미 철자를 가지고 암기를 하시고 묶어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접근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 그리고 책임성의 원칙. 책임성은 당연히 사유적 책임성이죠. 그리고 통합성의 원칙. 자, 이렇게 세 가지도 지읒, 치읓, 티읕 순서로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가지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적절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수준으로나 가능한 한 넉넉하니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는 만들어져야 된다. 지속성은 일회성 단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다양한 욕구가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욕구 충족의 다양성을 포괄성이라고 들었죠. 욕구 충족의 다양성. 다음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또는 비용상으로 접근에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사유적 가치관을 가지고 전달 체계는 구축돼야 된다. 또 기관 간 협력성이 구축돼야 된다. 통합성, 기관 간 협력성, 연계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연계성. 자,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요것을 서비스 제공 측면으로 제공 측면의 원칙을 본다면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언제까지 제공돼야 되는가? 라고 할 적에 언제까지나는 아니고 홀로서기 할 때까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립, 자활의 원칙, 홀로서기 할 때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의존성 심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서기 할 때까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에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을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있는 것처럼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개인별로 전달하지 않아요. 세대 단위의 원칙, 가구 단위의 원칙. 이 때문에 여기는 가족 또는 가구 단위의 원칙을 이렇게 6번째로 포함시켜서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은 이렇게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구축의 원칙에서 파생을 해서 이제는 행정 측면의 원칙 또는 집행 측면의 원칙으로 본다면 행정이나 집행 측면의 원칙으로 본다면 여기는 전문성 기준에 의한 전문성에 따른 의한 업무 분담. 전문성에 따른 업무 분담을 우리는 이것을 분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능의 원리, 분업의 원리, 전문성에 따른 업무 분담. 또 체계성에 따른 업무 분담. 이것을 우리가 계층제의 원리라고 합니다. 권한과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업무를 수직적으로 유계 질서를 잡는 것을 체계성에 따른 업무 분담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조사, 연구의 원칙, 그다음에 주민 참여의 원칙. 자, 이런 4개를 쓰고 그리고 이 한 칸은 비워놓습니다. 한 칸은 비워놓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접근성, 책임성, 통합성을 가져다가 그대로 가져다가 번호를 하나씩 밀렸습니다만은 그냥 5번 있다고 치고 6번, 7번, 8번으로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행정 측면으로 원칙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분업의 원리, 즉 전문성에 따른 업무 분담의 원칙, 계층제의 원리, 체계성에 따른 업무 분담의 원칙, 조사 연구의 원리, 그다음에 주민 참여의 원리, 그리고 접근성, 책임성, 통합성의 원칙을 바로 이 행정 측면에 또는 집행 측면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한 판에 적었으니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전문성의 원칙, 구축의 원칙, 구축의 구축의 주요 원칙이죠. 구축의 원칙. 그래서 구축의 원칙을 보면 먼저 전문성의 원칙 설명을, 다음에 적절성, GGPP니까 지속성, 그다음에 평등성, 포괄성, GGPP, 평등성, 포괄성. 특히 포괄성 강조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가능한 없도록 이렇게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욕구 충족의 다양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구축의 원칙. GGPP와 지읒, 티읒으로 넘어가는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은 언제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홀로서기 할 때까지만 자립자활의 또는 재활자활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자립자활의 목표, 그리고 가족 중심의 또는 가구 중심의 원칙, 그리고 GGPP,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의 원칙을 구축의 원칙에도 그냥 가져다가 같이 활용하시면 시험용 학습하기에는 아주 유용합니다. GGPP로 가져가시면 되고, 다음에 집행 측면의 원칙, 체계적 분담. 체계적 분담은 여기는 행정 측면의 원칙은 체계적 기능 분담은 계층제를 말하죠. 계층제. 그다음에 전문성에 따른 업무 분담, 이것은 분업을 말하죠. 분업. 그다음에 조사 연구의 원칙,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 그리고 하나 그냥 공간 비워놓고 구축의 원칙에서 썼던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그리고 통합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을 가져다가 이렇게 쓰면서 바로 우리가 학습용 이런 암기 방법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평가. 무엇에 기점을 두고, 무엇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할 것이냐.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에 있는 나와 있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 많지만 몇 가지 예로 들어본다면 사회복지 평가에 대한 몇 가지 예로 이게 들어본다면 충분성, 사회복지 서비스가 얼마나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었는가. 이건 보통 적절성을 가지고 하는 평가입니다. 적절성, 충분한 양, 질, 충분한 길, 충분한 질, 충분한 기간, 충분한 수준 이런 것처럼 이건 적절성에 대한 적절성을 얼마나 충족시키를 알아보는 것을 충분성이라고 합니다. 또 시간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비용상으로나 얼마나 방해가 제거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이런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쉽게 들어다닐 수 있어야 되고, 비용상으로도 쉽게 겁먹지 않고 들어다닐 수 있어야 되고, 거리적으로도 이런 것처럼,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문을 여는 것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접근성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연속성, 컨티뉴이티라고 하는 연속성이라고 하는 기간 간 협력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통합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비편파성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평등성을 말하죠. 평등성. 그다음에 책임성 좋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전문성 이런 등등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이냐는 각자 다르겠지만 이런 등등의 예를 들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전략을 보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문제점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선 전략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출제 비중은 현저히 떨어진 것이긴 하지만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일반적인 개선 전략의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개선 전략으로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권위와 통제를 재구조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권위와 통제의 부정적 측면이 존재를 하는데 왜냐하면 권위, 통제는 전근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를 재구조화해서 긍정적 방향으로 바꿔놓는 전략으로서는 협조체제 구축이나 참여체제의 도입과 같은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 업무 분담의 재조직화. 업무 분담의 재조직화에는 당연히 전문성에 따라서 업무를 수평적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 관료제적 이 효율성 극대화의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는 관료제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제가 강하다 보니까 전문가의 영역이 축소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영역을 다시 부각시키면서 전문가의 역할을 부여하는 이런 전략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지나치게 관료제로서 전문가의 소위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을 적에는 아예 관료제는 관료제대로 그리고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활동 영역을 분리시키는 것도 또한 업무 분담의 재조직화 전략으로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달 체계의 구조 변경에서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조 변경이라는 이런 전략도 있고 운영 체계를 바꿔가는 전략 체계도 있고 서비스 배분 방법을 개선해가는 이런 전략 체계도 있는데 특히 서비스 배분 방법에서 개선하는 전략으로서는 공급을 억제하는 전략도 있고 수요를 억제하는 전략도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은 여기 서비스 배분 방법에서 여기 앞에보다는 오히려 공급 억제 전략과 수요 억제 전략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정독을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공급을 억제하는 방법과 같은 경우에는 수혜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 강화. 왜냐하면 진입 장벽을 쳐버리는 거죠. 소위 자격의 이 기준을 아주 높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억제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 강화나 아니면 서비스의 희석화 이런 전략이 공급을 억제하는 전략이 되겠고 그런가 하면은 수요를 억제하는 전략으로서는 그래서 여기는 장애를 자꾸 설치하는 이런 방법으로서 대기자 명단제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장소나 시간적 장애를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수요 억제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비스 배분 방법을 가지고 하는 개선 전략으로서는 공급을 억제하는 전략으로 소위 클라이언트의 제한 강화나 서비스의 희석화 또 수요를 억제하는 전략으로서는 대기자 명단 제도를 실시하거나 또 아니면은 여기 장소나 시간적 장애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전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균형 유지와 통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통합 방법입니다. 오늘날에는 워커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옛날과는 다른 클라이언트잖아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한 자리 같은 시간대에 필요한 서비스를 다 제공받고 만나고 싶은 전문가들을 다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전략이 바로 통합적 접근 전략이 되겠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 차례도 봤다고 볼 수 있고 아마 머릿속에는 귀에는 익었을 겁니다. 단일 접수창구라고 하는 단일 인테이크, 종합서비스센터, 종합적인 의료와 정보 시스템, 또 사례관리, 또 추적, 이력 추적 서비스라고 하는 트래킹.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집에서도 쓰는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패키지화 또 그런가 하면 보통 그 대형마트에 가면 자동차 서비스 센터가 한 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어찌 보면 단일 접수 창구나 종합 서비스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원스톱 서비스가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팀 운영 이런 것들 여기 나와 있는 소위 단일 접수 창구, 그다음에 종합 서비스 센터, 종합적인 정보와 의료 시스템, 또 이력 추적 서비스, 트래킹, 이력 추적 서비스. 사례 관리는 우리가 다 다뤄봤죠. 서비스의 패키지와 원스톱 서비스, 팀 운영. 이런 것들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에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나 필요한 모든 전문가를 동시에 한 자리에서 모두 제공받고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 서비스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최고의 전략으로 오늘날 강조되는 것이 통합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과 그리고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개선 전략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